아니 모두 다 강남 사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강남 집값 안 빠져요. 이게 사기꾼. 가장 중요한 신호는 사실은 거래량이에요. 굉장히 많이 착각해요. 안 빠지는 걸 관심 있게 봐요. 아니, 그건 의미 없다니까요. 저희가 주식 투자하는데 안 빠지는 걸 골라서 삽니까? 오르는 걸 골라서 사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고 나중에 뭐 너 때문에 못 샀느니.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저희 오늘 이광수, 광수대 복덕방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시황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0월 초입부터 지난달부터 집값이 또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좀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본격적인 하락세를 말하기는 좀 힘든데요. 어쨌든 상승세는 멈췄고 일부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시장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 파악을 잘 해야 예측과 전망이 가능한데 저희는 그 원인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집값이 왜 올랐다가 다시 또 주춤하고 하락하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왜 막 빠지다가 올랐을까? 사실 올해 2월부터 막 실거래가가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오르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이유는 굉장히 극명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많이 빠지니까 재화의 가격이 누군가 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면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가격인데 가격이 빠져서 매력적이고 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격도 안 빠졌는데 특례보금자리로 해서 막 대출해줄게 그러면 삽니까? 안 사요. 못 사는 거죠. 예.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빠져서 수요가 들어와서 올랐죠? 근데 가격이 다시 올랐으니까 이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수밖에 없네. 원인 파악을 하면 전망이 굉장히 쉽습니다.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다시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그 전고점, 그 최고점이란 가격을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 시점 대비 사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빠졌다가 다시 올랐던 이 정도도 그러면 높은 거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최고점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확실히 파악을 한 걸까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지금 시장의 수요는 실수요자들이에요. 그래서 전고점은 계속 내려가요. 왠지 아세요? 실수요자는 계속 줄거든. 그런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실수요자면 300명이 샀으면 700명 남잖아요. 근데 왜 그럼 또 다시 또 실수요자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이제 그전에는 집을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살 수도 있는가?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단기에 그렇게 증가하긴 힘들어요. 단기 증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갑자기 새로운 수요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실수요자가. 왜냐면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계가 있단 말이죠. 네네. 금리가 엄청나게 나오면 미래 수요 당겨서 살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실수요는 계속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고점은 계속 내려가요. 투자 수요는 그럼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건가요, 이제는? 아니 조 기자님 지금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있으시면 집 사고 싶으세요 지금? 은행에 너무 5% 주는데? 취득세 막 내고 그 다음에 3, 4%씩 내고 심지어 2주택자면 투자 목적으로 2주택을 사면 서울에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니까 8% 내야 되는데 사고 싶냐고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못 사죠. 합리적이지 않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어떤 거냐면 미래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사요. 근데 지금 그런 기대감이 없단 말이야.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서울에 원래 월간에서 많을 때는 갭 투자 건수가 거의 900건에서 월간 1000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00건 밑이에요. 그만큼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 뭐다? 실수요고 실수요는 가격이 빠지면 들어오는데 절대량은 계속 감소한다. 그래서 고점을 낮추는 거예요. 저점은 사실은 수요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고점을 말씀하신 전고점을 수요자들이 결정해요. 가격이 최대로 낮은 거는 수요자들이 결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매도하는 사람이 결정해요. 또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가격을 올리는 건 수요자들이고 가격을 낮추는 건 매도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지금 없는 거는 결국은 이 저점을 버티고 있는 매도자들이 가격을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뭐냐면 가격의 하락폭이 제한적인 거예요. 일단 버텨. 안 팔어. 그러면 가격은 안 빠지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살 사람이 줄어들어도 안 팔면
뭐 그쵸. 괜찮아요. 네. 그 대신 올리지 못해요. 안 판다고 가격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 명확한 개념이에요. 수요자가 가격을 우위로 만들고 매도자는 밑으로 만들고. 근데 지금 수요자가 주니까 전고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을 정하는 사람과 저점을 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럼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당연히 매도자들이 물러서야 거래가 다시 또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시그널은 뭡니까?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격을 호가를 낮추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종의 저점을 만들고 하락세가 이어지겠죠. 근데 이제 얼마나 떨어질 건가는 물량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인터뷰 시점 기준으로는 며칠이 좀 지나긴 했지만 도곡동에서 하락 거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직거래가 아니라 중개거래로 잡혔고요. 반등거래 대비 몇 억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현장에서는 옛날로 치면 직거래를 중개거래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분들도 그 지역 중개사분들도 느끼는 게 심상치 않다. 이거 하락 거래가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도곡동은 강남 최중심지잖아요. 그동안은 사실 주변 지역만 하락을 하고 경기도 지역만 하락을 하다 강남 상권 버틴다, 이런 얘기들로 아직은 대세 하락장이 아니다, 아니면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증거로 강남 상권 버티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서울 중심지에서 하락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강남이 더 리스크가 한 게 살 사람이 더 없어요. 그 가격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 사람도 없으면 안 빠지겠죠. 근데 이제 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못 버티고. 못 버티는 건 두 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못 버티는 것도 있고, 아파트 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젠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투자 목적을 했으면. 그럼 이 정도에 팔겠다 라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최근에 흥미로운 변화는 10년 이상 보호한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는 이제 내가 팔고 이제는 현금 확보할 때가 됐다. 아파트를 팔아야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야지 예금을 넣어서 이자를 더 보든 하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그게 강남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강남은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오래 보유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투자 목적의 보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기 시작하면 의외로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왜? 살 사람이 없거든. 강남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강남 집값은 안 빠진다. 왜? 모두 다 사고 싶으니까. 저도 그렇게 일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포르쉐 사고 싶어요? 조 기자님? 사고 싶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사고 싶은 게 아니고 유효 수요가 돼야 돼요. 돈이 있어야 사지.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지역이 안 빠진단 말이 그게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유효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효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의 집값을 버텨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많지 않단 말이야. 사고 싶은 사람 많지. 살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근데 유효 수요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시장을 전망할 때, 모두 다 강남 사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강남 집값 안 빠져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네? 진짜 내가 경고하는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이게 억지인가요? 지금 내 자산 상황에서 강남 살고 싶은 거랑 살 수 있는 건 다른 얘기니까. 그렇죠. 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사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입니까? 시장 전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마음으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다? 이건 사실 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말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심지어 전문가들이 그러면 안 되죠. 부동산은 특히 감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거주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식주에 해당하잖아요. 중요한 네.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자꾸 자극하면 사람들이 현혹되기 쉽단 말이에요. 최소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영끌 같은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살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빚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산 거잖아요. 그런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면은 이 영끌은 내가 아직 수요층이 아닌데 본인 억지로 자기를 수요층으로 만들어서 그쵸.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억지로 만든 것들이 쉽게 흔들려서 무너져 버린 거고. 그쵸. 지금 상황에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살 수 없는 수요를 갖고 자꾸 수요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장에서든 아니면 정책적으로든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신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옛날로 치면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것처럼 그런 신호는 좀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될까요? 빚내서 집 사라는 것도 하나가 신호가 썼는데 가장 중요한 신호는 사실은 거래량이었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 안 하면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격이 빠졌는데 이상하게 그 가격대부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면 그 가격부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니면 갑자기 이럴 수도 있어요. 일본처럼 된다. 일본처럼 된다. 예. 그래도 영원히 집 사면 안 된다. 이런 게 신호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항상 다르니까 거래량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가격이 빠졌을 때 거래량이 의미 있게 쭉 증가하는. 근데 최근에 보시면 가격이 빠졌는데 수요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가격이 안 올라야 돼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13, 14년도에는 가격이 충분히 빠졌고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때 가격이 안 올라. 안 올랐어요. 12년, 13년도에. 가격이 안 올라요.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그런 경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매도를 쌓아놓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팔아버리자. 그런데 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아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반대로 파는 사람 많은데 살 사람 없으면 거래량이 안 붙죠. 이건 더 빠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실수요자가 1, 2년 만에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기까지 오려면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실수요는 저는 관심 없어요. 실수요는 시장을 변동시키는 변화 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 수요는요. 예를 들면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이 안 됐어요. 2만 명. 네. 그런데 2021년도와 22년도에는요. 20만 명이 삽니다. 10배가 증가해요.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인을 찾는 거예요. 그죠? 네. 변동은 뭐냐면 단기간에 그렇죠. 변동하는 거. 실수요가 갑자기 10배가 증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엄청 들어오면 거의 가능성이 낮잖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투자 수요는 갑자기 5년 만에 10배 증가한다고. 그걸 우리가 실제로 본 거니까. 그래서 투자 수요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쨌든 구독자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는 투자 수요랑 거래량.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증가한다. 되게 당연한 이치면서도 사람들이 잘 놓칠 것 같아요. 그렇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10년 넘게 계속 해오거든. 근데도 사람들은 자꾸 너무 쉬워서인지 자꾸 다른 게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전부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은 틀렸어요.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금리가 떨어져서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오르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져도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오면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금리가 떨어져서 투자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른 거고. 예를 들면 금리가 오르더라도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 시장은 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향후로 예를 들어서 고금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집값이 30% 40%가 빠졌어. 그러면 투자 수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고금리에도. 그렇죠. 그러면 집값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물론 영향을 주지만 금리가 항상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12년도에는 금리가 떨어지지만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오니까 집값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금리가 바로 집값에 연결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중간 단계를 많이들 빼먹는 거네요. 그게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그걸 자꾸 빼먹으니까 공급 부족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정부에서 또 이제 신규 택지 지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8만 호를 공급을 향후에 할 지역을 정한 거죠. 어제 나온 정책 말고 9월 달에 나온 대책도 사실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정부의 어떤 의지? 아니면 정부의 우려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공급이 떨어지면 집값이 오른다. 요거에 대한 되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공급 부족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들어왔는데 공급이 없으면 집값이 오른다. 이걸 되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공급이 많았던 적이 있나요? 서울은 늘 없었고요. 네. 전국적으로 보자면은 미분양이 쌓였던 적들은 많고 지금도 있으니까 공급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부족했어요. 우리가 살만한 집은 항상 부족했고 서울은 땅도 계속 없어서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엄밀히 따지면 공급이 부족했는데 어떨 때는 가격이 조금 오르기도 하고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가격이 빠지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시장에 우리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변동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럼 제가 근거를 한번 드려볼게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 이 공급 부족론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서브프라임 때. 그렇죠. 그때는요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5천 가구였어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부동산 뉴스가 공급 부족, 2, 3년 후에 집값 폭등 이거였어요. 2012년, 13년 그때가 집값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요. 왜 빠졌어요? 공급 부족인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부족했던 건 사실은 변동 원인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을 결정하는 건 공급과 수요예요.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하면,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하면 집값은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공급만 얘기하고 있다고, 수요를 얘기하지 않고. 세 번째는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건 건설사들이 짓는 공급도 물론 영향이 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매물의 양이란 말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 네.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이 아무리 안 지어도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300만 명이 넘는데 1년에 그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1주택을 하나씩 내놓으면 전국에 300만 채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그 12만 호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 우리나라 1주택자가 아파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1,700채인데 자기가 살집 하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공급이요 1,699채가 갑자기 하루 만에 증가할 수 있다고요. 조기자님 집 사러 갔을 때 어떤 집을 삽니까? 건설사가 짓는 집은 아니, 분양받고. 그거는 제가 가서 저 집 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고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갖고 있는 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공급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건설사가 공급 안 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내놓으면 공급이 오히려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나요? 아니죠. 공급 부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부에서든 물론 저희 기자들도 그렇지만 이 말씀해주신 이 사람 집 매도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양을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안정적인 공급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심리적으로.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요소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과잉된 거다. 안정적인 공급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 이것 때문에 집값이 2, 3년에 폭등할 거다. 그거는 사실은 좀 틀린 얘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얘기도 아니고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투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은 있고요. 내 집 한 채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꼭 봐야 될 키워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게 왜 중요한지 또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수요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집은 일생 동안 내가 막 투자나 투기하지 않는다면 일생 동안 두세 번 거래할 겁니다. 그렇죠. 내 집 마련하는데 두세 번 쓰는데 그 기회를 뭐 함부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 시장의 변화를 좀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투자 목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은 기사 헤드라인이 이게 있습니다. 여보, 다른 집값은 빠진다는데 새 집은 안 빠진대. 새 집 사자. 이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신축을 사자는 거죠. 덜 빠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빠지면 저희가 투자 목적으로 사면 빠진 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덜 빠진 걸 사려고 그래요. 덜 빠진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제가 불인이로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덜 빠졌네? 그러면은 더 안 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안 빠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걸 이득을 볼 거는 둘째 문제고 더 손해 안 보고 싶은 게 크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로 보면 어떻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빠지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오르는 게 중요해요? 오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주식 사놨는데 안 빠져서 나 좋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올라야 좋지. 무조건. 그렇죠. 이건 앵글이 완전 다른 거예요. 내 집을 살 때는 안 빠진 게 안전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사면 올라야 좋죠. 올라야죠. 그게 투자의 목적인데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도 투자의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올라야 된다. 오르는 집을 사시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빠진 걸 사고, 그리고 오를 만한 걸 사고, 새 집보다도 가격이 오를 만한 걸 사야 되죠. 관점의 전환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착각하기 쉬워요. 굉장히 많이 착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뭐냐면 안 빠지는 걸 관심 있게 봐요. 그건 의미 없다니까요. 저희가 주식 투자하는데 안 빠지는 걸 골라서 삽니까? 오르는 걸 골라서 사지? 오를 만한 거. 그죠? 물론 그게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 브릿지도 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왜 봐요, 그거 쉬우면?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시고. 고민도 하고. 이건 근데 돈 드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관점을 바꾸는 게. 돈 드는 일이요? 근데 사실 또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관점을 바꾼다는 게. 왜냐면 저도 부동산 기자를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왜 안 떨어질 집을 찾냐고 먼저 그 생각 들어요. 안전하고 싶으니까. 안 떨어지면 좋겠어요. 되게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이 금리 변동에 따라서 왜 시장 가격이 변하는지를 사람들이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값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리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네. 그죠? 대출을 막 하면서. 그 다음에 대출 받아서 집 사놓은 사람들은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너 급하게 팔 이유가 없으니까 매물은 줄고. 그죠? 그렇죠. 매물은 줄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면요. 그러면 수요가 줄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많이 내니까. 반대로 내가 대출 받아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랐으니까 팔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럼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니까 집값이 빠지겠죠. 이게 아주 간편하고 단편적인 논리인데 현실은 이렇게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그건 어디가 기준이냐면 저는요. 현재의 가격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돼도 현재 가격이 너무 높아서 수요가 더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매물은 많이 안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크게 빠지긴 좀 힘들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잖아요. 인상되는데 집값이 비싸요.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살 사람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갚아야 될 이자도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증가하니까 집값의 하락폭이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집값이 높으면. 근데 저는 이게 한국에 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집값이 낮으면 대출을 조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도록 버틸 거 버틸 아니에요. 수 있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집을 샀었던 타이밍이 집값이 막 오르고 많이 올랐을 때 그렇죠. 그때 변동금리로 낮은 금리로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대출 이만큼 꼈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힘들겠네요. 힘들죠. 또 하나 뭐냐면 저는 이제 전세 가격도 한국에선 특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 이 집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대출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집을 살 때. 옛날에 샀다면 전세를 끼고 끼고 샀다. 최근에는 전세 끼고 살아도 대출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전세 끼고 살아도 대출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갭 투자한 분들은 심지어 2021년까지도요. 한 번도 이 집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한 10년, 15년 갖고 있었다면.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독특한 거예요. 뭐냐면 집을 팔지 않았는데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세가가 오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돈 번 게 아닌데 그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자기 돈인 줄 알고. 남으니까. 또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자꾸 오르고 이만큼 돈이 쌓인 것 같으니까. 네. 그럼 그거 쓰죠. 네. 네. 근데 투자를 하는 지금 걸로. 역전세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돈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아마 심리적 타격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역전세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세가가 왜냐면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오른다는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9월, 10월, 11월에 예를 들어서 월간 전세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역전세가 없어졌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역전세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2년 전 가격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전세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단정 짓습니까? 2년 전 가격하고 비교한 게 역전세예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갱신계약에 된 거를 다 보잖아요. 다 돌려주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는데 볼 때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럼 역전세가 이거 없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80% 집주인들이 다 가격 돌려주고 있다고요. 역전세죠, 역전세. 월별로 올라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는 어떻게 해도 떨어진 거니까. 그렇죠. 역전세는 지속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다시 돌아가면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 물량. 그래서 최근에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역전세가 없고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집을 팔겠어요? 역전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왜?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너무 비쌌거든요. 역전세 바로 알기네요. 2021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되면 2024년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2021년, 내년도는 2022년. 근데 우리나라 전세가 가장 고점이 2022년 상반기였단 말이야. 아, 그러면 그렇게- 진짜 위기는 아직 안 온 걸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역전세가 계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야, 전세 가격이 올라서 역전세가 없어졌는데 네 예측 다 틀렸다. 아니에요. 역전세는 지속되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좀 부동산을 보는 젊은 세대, 20, 30대 분들이 그럼 현재 상황에서 내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요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요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을 한다. 근데 집값이 빠지면 한다. 이게 이제 대명제고, 두 번째는 그러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살고 사고 싶은 아파트의 리스트를 좀 정한 다음에 그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거래량 흐름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사고 싶은 아파트가 가격은 떨어지는데 조금씩 거래가 붙네? 그러면 이제 그때가 사기 좋은 시점이죠. 근데 그 시점과 또 어디가 맞아야 되냐면 나의 예산과 맞아야겠죠. 나 예산도 안 맞는데 막 엄청 비싼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예산과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변화를 읽으시면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10년 주기설 이걸 저는 뭐 강조하거나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의 가격 하락이 있는 건 10년 만에 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요, 자주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집값 빠진대. 그래, 일본처럼 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놓고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시장의 변화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 젊은 사람들이 어디를 조금 보면은 역사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시점의 시장을 좀 보면은 간접 체험을 좀 미리 해볼 수 있을지. 굉장히 유사한 기간이 있는데요. 서브프라임 때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격 흐름이 저는 지금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좀 힌트가 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빠질 수가 없어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면 계속 강조하지만 내 집 마련한다. 쉬운 방법은 10개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거 사는 겁니다. 아파트 10개를 정해놓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거. 그게 내 집 마련. 근데 내가 지금 여력이 없고 이러면 대출 받아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 빚이 나쁜 게 아니고 대출 받아서 비싼 집을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대출 받아서 싼 집을 사거나 오를 집을 사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이자 내는데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고금리고 대출이고 뭐 이게 아니고 오직 가격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막 빠지는데 집에 들어가서 부부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격 우리가 사고 싶은 거 저렇게 빠졌는데 우리 이제 대출 좀 많이 받으면 살 것 같은데, 근데 딱 거기에다 대고 야, 지금 금리가 7% 8%인데 누가 사 집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가격이 가격 떨어진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해줘. 여보 이런 가격대가 있고 이 가격이 되면 우리가 사면 돼.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대고 막 금리 얘기하고 또 막 저출산 얘기하고 막 인구 감소 얘기하면 이러면 답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토론이 아니네요, 그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본 거에 공문서 답하고 뭐- 이 얘기 정말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물어본 걸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물어본 거 딴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네. 안 나오고 나중에 뭐 너 때문에 못 샀느니 그런 얘기가 나와. 너 그러니까- 때문에 샀느니 막 이런 거. 정확하게 이 기준을 정하고 이때 되면 우리 사자라고 그렇죠. 해야지 안 싸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 가서 못 사더라도 봐봐 이 가격이 안 왔으니까 우리가 안 산 거야, 못 산 거야. 그래야 배울 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경험을 통해. 그럼 다음에 우리 가격 기준을 좀 높이자 이러면 되는 건데. 그러면 자꾸 그 딴 데 핑계 대면은 배울 것도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울 게 없어요. 저희 뭐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그리고 광수대 복덕방의 열독자 분들께 전하실 말씀 마무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최근 들어서 집값 빠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사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세상을 가장 긍정적으로 사는 건 변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고 가격이 계속 빠진다 그러면요, 그거 진짜 부정적인 얘기예요.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건 절대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집을 삽니까? 계속 오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인정하면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를 인정하시고 그게 가장 긍정적인 거다.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세상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실제로 움직여요. 세상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를 잘 잡으시고, 너무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는 걸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건설적이고,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변화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오늘 좀 많이 혼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변화를 받아들이자. 네. 그럼 저도 변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변해야지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생각의 변화 중요하다. 생각의 변화. 네. 네. 그게 처음으로 출발이 되어야 해요. 네. 좀 다음번에 모실 때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그때 네. 호통을 좀 덜 치는. 그럼 저는 조금 더 성숙한 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브릿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수대 북독방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